안녕하세요.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한 트랜잭션 파이프라인 구축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발표를 맡은 한국신용데이터의 데이터 엔지니어 박상영입니다. 본격적인 발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희 회사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인 한국신용데이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자가 사업의 모든 순간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돕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돈이 모자랄까? 왜 돈이 얼마나 들어올까? 그런데 우리 가게 단골은 몇 명일까?처럼 정말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질문이지만 사실 사업자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약 140만 명의 사장님들이 함께하고 있는 경영관리 슈퍼앱 캐시노트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노트는 가게 사장님이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매출 관리의 순간에서 출발했으며 이후 사업의 다양한 순간을 채워주는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캐시노트의 장부는 8개 카드사의 매출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서 카드사의 매출이나 세금 계산서 등 항목을 카카오톡과 앱 알람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고 매출을 카드, 현금, 세금 계산서 내역으로 구분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시노트의 금융은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가게와 개인의 신용점수를 관리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림으로써 사장님들이 더 많은 금융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 밖에도 캐시노트에 쌓인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용량의 식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는 캐시노트 마켓, 그리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하우나 어떤 고민들을 서로 나누기 위한 폐쇄형 커뮤니티, 캐시노트 커뮤니티 또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신용데이터는 이 밖에도 KCS, KPN, KMX, KBC, IMU까지 다양한 공동체사와 협력해 사업자의 신용평가, 결제, 마케팅 컨설팅, 그리고 포스 영역까지 사장님들을 위한 종합 경영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글로벌 협력사로부터 약 2,600억 투자 유치에 성공해 사장님들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신용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기 이전에 저희가 운영하던 데이터 플랫폼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운영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페인 포인트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브릭스에 기대했던 점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를 도입을 하면서 초기에 저희가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트랜지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저희 회사의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을 실제로 데이터브릭스를 통해서 이관한 사례를 공유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기 이전에 저희가 운영하던 데이터 플랫폼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왼쪽에 보이시는 데이터 인제스천 영역입니다. 데이터 인제스천 영역에서는 외부 소스 혹은 저희 앱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모두 수집해서 저희 AWS S3에 준실시간으로 쌓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데이터 레이크 영역은 이렇게 수집하고 적재한 데이터들을 서비스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의 니즈에 맞춰서 정제하고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서비스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실제로 캐시노트와 저희 서비스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RDS에 싱크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영역을 이제 데이터 서비스로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데이터 플랫폼 운영하면서 느꼈던 페인 포인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비용의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많은 배치 앱들을 단 2개의 EMR상에서 실행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EMR 단위의 비용 트래킹은 비교적 쉽게 확인이 가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배치 잡들이 자원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에서 주요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런 언어보다는 저희 회사의 자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입사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데이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서야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구축과 장애 대응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리니지의 추적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포인트에서 장애나 아니면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 관련 부서에 전파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페인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브릭스의 도입을 결정하면서 이런 페인 포인트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를 했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비용 트래킹에 대한 기대입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어드민 콘솔의 유세지 화면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현재 얼마나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치잡이나 클러스터별로 태그를 부여할 경우에 태그 단위의 비용 트래킹도 가능하기 때문에 팀이나 카테고리 같은 태그를 부여하면 어떤 조직의 어떤 프로젝트가 현재 자원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특정 프로젝트가 과도하게 높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면 조기에 이를 발견해서 더 낭비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든 배치잡과 클러스터에 대해서 오너, 팀, 카테고리의 태그를 필수적으로 부과하게 하고 이러한 부분은 이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대했던 점은 쉬운 학습입니다. 데이터브릭스의 경우 인터랙티브하게 개발이 가능하고 테스트가 가능한 노트북 환경을 그대로 배치잡인 워크플로우에 붙여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또한 주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언어인 SQL, 스칼라, 파이썬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 자체 프레임워크를 학습이 필요했던 허들이 상당 부분 이제 사라졌고 바로 이제 현업에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리니지 추적입니다. 데이터 브릭스를 이용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점은 저희가 따로 어떤 메타데이터를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뭐 노트북을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워크플로우를 만들면 자동으로 이런 리니지 데이터들이 생성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유니티 카탈로그를 리니지 탭을 이용을 하시면 이 특정 테이블에 관련된 테이블뿐만 아니라 노트북과 워크플로우도 추적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대해서 뭐 어떤 변화나 아니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영향 범위를 파악할 수 있었고 기존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리니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회사의 전 구성원에게 뭐 멘션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지만 이렇게 리니지 파악이 가능해진 지금으로서는 실제로 이 변화가 발생한 테이블에 연관이 있는 분들에게만 멘션을 걸어서 공지를 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전체 멘션을 했을 때보다 본인이 이제 멘션을 당하다 보니까 훨씬 더 확실하고 빠르게 이 영향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추가적인 이득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브릭스 도입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자원을 소모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면서 드는 인적 리소스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더 대표적으로는 데이터 플랫폼이 돌아가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비용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비용에 대한 제어가 잘 되지 않는다면 특정 데이터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나 과도한 비용을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데이터 플랫폼은 지속하기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AWS EMR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AWS EMR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하고 예측이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브릭스 도입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은 데이터브릭스 자체 과금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활발하게 데이터브릭스의 POC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데이터브릭스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 기존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데이터들을 유니티 카탈로그로 많이 옮겨왔고요. 그리고 컴퓨터 스펙이나 타입 그리고 폴리시에 대한 제한을 전혀 두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정말 빠르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방입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모두 얼퍼포스 컴퓨터를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구성원분들이 모두 각자 개인의 클러스터를 띄워서 한 번에 너무 많은 클러스터들이 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치에 계약된 DBU를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소모해버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 플랫폼에 불이 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브릭스의 컨설팅을 받아서 빠르게 수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은 워크플로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모두 잡컴퓨터로 변경하도록 한 것입니다. 워크플로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얼퍼포스 컴퓨터와 잡컴퓨터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얼퍼포스 컴퓨터는 노트북에 인터랙티브하게 붙어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잡컴퓨터에 대한 비용이 비쌌습니다. 잡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얼퍼포스와 다르게 워크플로우 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었지만 그런 만큼 비용이 얼퍼포스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얼퍼포스 같은 경우에는 오토 터미네이션 같은 옵션을 따로 주지 않으면 클러스터가 계속 떠 있으면서 돈을 계속 쓴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잡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배치잡이 시작할 때 같이 뜨고 배치잡이 종료될 때 같이 종료됨으로써 이런 비용 효율이 더욱더 극대화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컴퓨트를 적극적으로 쓰도록 독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개별 클러스터의 생성을 제한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구성원마다 각각의 개인 클러스터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셨었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정의한 폴리시가 적용된 공용 클러스터로 모두 이주를 하도록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거기다가도 이제 오토 터미네이션을 걸어서 빠른 시간 안에 클러스터가 필요 없을 때 종료되는 그 식의 폴리시를 제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효율적인 포톤 이네이블 활용입니다. 포톤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할 때 실제로 배치잡 실행이 굉장히 빨라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뭐 데이터 크기가 크다던가 아니면 머지와 같은 데이터 연산이 많을 때 보통 큰 의미를 발휘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배치잡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런 포톤을 켰을 때 효율성이 확인이 된 경우에만 이제 포톤을 쓰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급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개선점들을 모두 적용하고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은 과도하게 비용을 사용하는 배치잡들을 모니터링하는 거였습니다.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이 많이 내장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유니티 카탈로그에 시스템 하위에 이런 테이블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하위에 유세지, 리스트 프라이시스, 클러스터스 테이블을 이용을 하면은 어떤 사용자가 어떤 클러스터에 대해서 얼마나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트래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테이블들과 슬랙봇을 이용을 해서 특정 수준 이상의 자원을 사용하는 배치잡을 공지하는 데일리, 위클리 노티파이어를 개발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매일 뜨는 노티파이에 어떤 구성원분이 걸리시면은 저희가 직접 가서 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플랫폼 운영 비용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데이터브릭스는 REST API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워크스페이스에 어떤 클러스터들이 있고 어떤 배치잡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데이터브릭스에 대한 기대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태그들이 붙어 있을 때 그걸로 이제 비용 트래킹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용자가 만든 클러스터는 이런 태그들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고 폴리시가 누락돼서 언리스트릭트 상태의 클러스터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눈먼 비용들이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단속하기 위한 노티파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11월부터 이제 POC를 진행하였고 1월까지 집중 단속 기간이 있었는데 1월의 사용량을 보면은 작년 11월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줄었고 수치적으로는 약 70% 정도의 비용 절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차례로 데이터브릭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이관한 사례를 공유드리면서 저희가 파이프라인 개발 과정에서 부딪혔던 여러 이슈들과 그리고 여러 제한 사항들, SLA나 비용적인 제한을 어떻게 맞춰나갔는지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 파이프라인은 저희 회사의 핵심 데이터 파이프라인 중 하나이며 굉장히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비즈니스 로직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이번 세션에서는 주제에 맞지 않는 것과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모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던 트랜지션 파이프라인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먼저 저희 수집기가 외부에서 두 종류의 트랜지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해당 데이터들을 RDS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 수집이 발생할 때마다 이 두 종류의 트랜지션 데이터를 집계를 해서 또 다른 RDS에 트랜지션 집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파이프라인 구조가 간단한데요. 데이터 소스인 데이터 양이 도합 300억 건으로 굉장히 많고 데이터 소스를 조인을 해서 집계 데이터를 만드는 쿼리가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앞서 140만 사장님이 저희 스케치노트를 사용해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사장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업장에 대한 수집이 발생할 때마다 이 복잡한 쿼리를 계속 수행해야 된다는 점이 병목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이러한 수행들이 모두 RDS 상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RDS 경우에 I/O 비용이 굉장히 비싼 편인데요. 이러한 복잡한 쿼리를 하루에 뭐 50만 건, 70만 건 정도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I/O 부담이고 저희는 이제 한 달에 수천만 원 정도의 I/O 비용을 썼어야 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를 통해서 이관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좀 간략화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스 데이터를 RDS가 아니라 델타 테이블에 오토로더를 이용을 해서 적재를 하였고요.
데이터브릭스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복잡한 쿼리들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계된 트랜지션 데이터를 델타 테이블에 업데이트한 형태입니다. 기존에는 트랜지션 집계 쿼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RDS에서 모두 진행을 했기 때문에 빈번하게 I/O 연산이 발생했지만 이관된 파이프라인에서는 완성된 테이블을 RDS에 싱크할 때만 연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I/O 연산의 양이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한 건 사업장에 대한 수집이 완료될 때마다 쿼리가 수행되었다면 20분 단위로 배치 잡을 실행을 해서 그동안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배치 처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성능적인 향상을 노리기도 하였습니다. 트랜지션 파이프라인을 이관한 다음에 저희는 약 3가지 포인트로 최적화를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인젝션 영역에서의 최적화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지션 데이터 소스가 S3에게 쌓이는 구조고 저희는 그 소스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브릭스 상에서 쿼리를 하기 위해서 수집된 트랜지션 데이터를 이제 S3에서 오토로더를 이용해 델타 테이블로 가져오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토로더를 실행을 할 때 보통 2가지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디렉토리 리스팅 방식과 파일 노티피케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 값인 이제 디렉토리 리스팅 모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테이블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소스 디렉토리에 쌓이는 파일이 너무 많아서 오른쪽과 같이 이제 파일 인젝션 하는데 너무 많은 지연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까서 확인해 봤을 때도 데이터 파이프라인 전반에 거쳐서 약 15분의 수집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이 디렉토리 리스팅 방식에서 이번에 오토로더가 처리할 파일들을 리스팅하는데 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추정을 했고 디렉토리 리스팅 방식이 아니라 파일 노티피케이션 방식으로 오토로더가 실행되도록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파일 노티피케이션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파일 생성 내역을 모두 리스팅하는 방식이 아니고 실제로 파일이 생성될 때마다 그 이벤트를 SQS로 발송해서 읽기 대상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렉토리를 리스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없앨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파일 노티피케이션 모드를 이용을 해서 오토로더를 진행을 했을 때 오른쪽 아래와 같이 네트워크 매트릭이 굉장히 안정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테이블 데이터를 까서 확인해 봤을 때도 원래 있었던 15분의 데이터 지연이 모두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랜지션 파이프라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분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간 수집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배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이 데이터의 지연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분의 SLA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파이프라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단위 배치잡의 성능을 충분히 최적화했을 뿐만 아니라 배치잡을 2개로 나눠서 아래와 같이 파이프라이닝 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파이프라인의 개발은 데이터브릭스의 REST API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했는데요. 배치잡의 첫 번째 스테이지인 트랜잭션 집계가 끝나면 두 번째 스테이지인 DB 업데이트를 데이터브릭스 REST API를 통해서 호출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저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성능 효율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스턴스 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잡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잡 컴퓨터의 경우 얼퍼포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EC2가 구동이 되고 그 위에서 DBR이 뜨는 데이터브릭스 런타임이 뜨는데 약 5분의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데이터 파이프라인 전체적으로 20분의 SLA가 있었기 때문에 이 5분의 오버헤드는 굉장히 치명적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브릭스에서 제공하는 인스턴스 풀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미리 EC2를 구동을 시켜놓고 실제로 배치잡이 돌아갈 때는 데이터브릭스 런타임이 구동되는 시간만 들어가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잡 클러스터가 구동되는 데 필요했던 5분을 2분까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단위 배치잡에 포톤을 이네이블 할 경우에 큰 성능 향상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포톤을 이네이블 하기보다는 실제로 비용을 봤을 때 포톤을 킨 게 단위 배치잡을 실행했을 때 돈이 절약이 되는가, 시간이 절약이 되는가를 확인을 하고 비용이 더 싼 쪽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비용에 대한 최적화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 제공한 REST API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스턴스 풀이나 잡 클러스터의 스펙을 오른쪽에 있는 방식처럼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SLA에 따라서 최적화된 비용 전략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트랜지션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20분 단위로 실행이 되면서 그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른쪽 그래프처럼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추이를 한번 찍어봤을 때 매일매일 수집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매 시간 동안 일정한 속도로 수집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고 반대로 데이터 수집이 안 된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비용 최적화 방식은 데이터 수집이 몰리는 시간에 인스턴스 풀의 민 아이들 인스턴시스나 잡 클러스터의 넘 익스큐트처럼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비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업데이트를 해서 비용을 최적화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비용 최적화를 진행을 했을 때 풀스펙의 클러스터를 24시간 동안 돌리는 거에 비해서 비용을 50%나 더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지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거기에 이제 3가지의 최적화 전략을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진행을 했을 때 기존 LDS 기반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비해서 약 90%의 비용이나 절감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 버저닝을 이용해서 백필 파이프라인도 훨씬 더 편하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많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인제스천이나 데이터 로드 버저닝, 데이터 거버넌스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 복잡한 일을 적은 인원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좋았고요. 그리고 데이터브릭스 REST API 오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사용량을 알림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워크플로우를 트리거링 한다던가 아니면 클러스터나 인스턴스 풀의 스펙을 조정을 해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유도 높은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구현된 기능 이외에도 앞으로 나올 데이터브릭스에서 직접 컴퓨팅을 최적화해주는 서버리스 컴퓨트나 아니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지원 확대도 저희 쪽에서 매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데이터브릭스를 잘 사용하려고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세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